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총정리 8단원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던 1904년부터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이었던 1945년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로는 두 번째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목차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할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로 러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러일 전쟁은 당시 한반도에도 결정적인 운명을 주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21개조 요구안이라 해서 중국의 이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민중들이 저항했던 오사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 이루어졌던 워싱턴 체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1920년대 때 특히 중국 군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고요. 이후로는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1930년대 때는 2차 국공합작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제가 1930년대나 40년대 때 각종 전쟁들을 많이 일으켰었죠. 대표적인 것이 만주사변, 그 다음에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러일 전쟁에 대해서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삼국 간섭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전쟁에서의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외교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영국과 1902년도에 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영국도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던 만큼 일본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영국은 당시 유럽에서 초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미국, 영국이 연결되는 등의 일본 입장에서는 영국과 동맹은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일본은 러시아와 한 번 더 우위권을 놓고 계속해서 대립을 펼치게 되는 데 따라서 1904년도에 마침내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비록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었다고는 하나 러시아는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만큼 이 전쟁은 서로 간에 팽팽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봉천 전투와 동해해전 등에서 일본이 잇따라 승리를 거두게 됨에 따라서 점차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었고, 일본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 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영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러시아에서는 피해 인류의 사건이라 해서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결국 일본과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면서 결국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에 따라서 이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한반도의 우위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에서 리순 다롄의 조차권, 배가 다닐 수 있는 권한도 얻게 되었고, 남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까지 같이 얻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견제 세력이 없게 된 일본은 이때부터 마음대로 한국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제국에게 을사늑약을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이후로는 대한제국을 국권을 마침내 박탈하는 일제 병합시키는 과정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정과 신의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청나라에서 의화단 운동이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다고 공부했었는데요. 이런 의화단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서양 열강의 간섭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도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다고 해가지고 중국 내부에서 각종 근대화 정책을 놓고
이때 당시에 개혁파와 혁명파 간의 그런 다양한 개혁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개혁파란 것은 청나라 정부를 유지한 채 점진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었고, 혁명파의 경우에는 청나라 정부를 멸망시키고 아예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개혁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양치차오, 양계초를 볼 수 있겠고요. 혁명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바로 순원, 손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네,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서는 개혁파의 주장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서태후의 보수파 세력은 당시에 이런 변화하는 근대화 정책의 그런 흐름을 무시하지 못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마침내 신정이란 것을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회를 개설한다든지 헌법을 발표한다든지 해서 일본의 근대화 정책과 비슷하게 입헌 군주제를 추진했었고요. 전통적인 중국의 시험 제도였던 과거 제도도 폐지하는 등의 개혁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흥정 헌법 대강이 당시 청나라에서 입헌 군주제로 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헌법이었는데, 사실 이 헌법에서 당시 구성되었던 내각을 보면은 실제 그 내각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만주족일 정도로 아직까지 청나라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신정에 대해서 개혁파도 실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들은 청나라 정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혁명파에 동조하는 경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에서 보로운동이란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보로운동이란 것은 철도와 관계되었던 운동인데, 당시 청나라 정부가 각 지방에 있었던 철도들을 모두 사들여서 이를 국유화하고 이것을 서양 열강의 담보를 통해서 당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지방에서 철도를 가지고 있었던 지방관들과 상인들의 이익을 빼앗는 것으로 이에 큰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방관들은 더 이상 청나라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청나라 각 지방에서는 우창봉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청나라 정부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정부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각 지방들은 마침내 혁명파의 거두였던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청나라에서는 깜짝 놀라서 이 무창봉기 발생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당시 군사권자였던 위안스카이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기회주의자이자 권력 욕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는 청나라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고 순원과 협상해서 마침내 자신이 대총통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청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1912년이 되면은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새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군벌시대와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중화민국의 새 총통이 되었던 원세계는 자신의 권력을 독재적으로 할 목표로 순원의 국민당을 탄압하고 이어서 독재 정권을 마침내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원세계는 제재운동이라는 것까지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재운동이란 것은 옛날 중국 청나라처럼 자신이 황제가 되겠다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이에 중국 민중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안스카이의 제재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고, 위안스카이는 그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안스카이가 사망하게 되니까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이제는 중국 각 지방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한 채 정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위안스카이 부하들이 따로 독립해서 지방의 여러 정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군벌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군벌 시대는 1928년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중국의 4분 5열로 다시 갈라져서 크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시기 때는 일본의 21개조 요구도 있었는데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은 영일 동맹이었기 때문에 영국 편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이 영일 동맹을 고시로 해서 당시 독일이 조차지였던 중국 산둥반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은 이 중국에다가 21개조 요구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요구 조건들은 모두 중국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고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상당히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독일이 그동안 중국 내에서 누리고 있었던 권한을 일본이 대부분 승계받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중국 정부에 일본인 고문들을 초빙해서 고문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시 집권자였던 위안스카이도 처음엔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협박에 결국 위안스카이도 굴복해서 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1918년이 되면은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편에 참여했었던 중국 정부에서는 일본이 당시 내세웠었던 21개조 요구안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후에 이루어졌던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각 서양 열강들은 모두 일본 편이었습니다. 즉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이권을 그대로 인정을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21개조 요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오사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중국 민중들은 한동안 이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 1919년 오사운동 때 대규모로 이 일본의 부당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중국 정부에서도 마침내 파리 강화 회의 이후로 이루어졌던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조인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오사운동은 같은 해 있었던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요. 중국에서 이전에 있었던 신문화운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문화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신문화운동은 전통적인 중국의 유교 체제에서 벗어나서 당시 중국 청년들이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이제 과학에 눈을 떠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진독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런 운동에 당시 중국 청년들도 자극받아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꿈꾸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은 마침내 오사운동 때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하게 되었고 이 중국 문제는 이후로 미국 주도의 워싱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워싱턴 회의에서는 각국의 해군함에 대해서 군비 축소를 논의하고 있었고요. 한편으로 일본이 중국에 가지고 있었던 이권을 반환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조건을 수용하게 됨에 따라서 마침내 중국은 일본한테 빼앗겼던 각종 이권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인들이 내세웠던 오사운동은 워싱턴 회의를 계기로 해서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워싱턴 체제는 일제가 이후로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내세우기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차 국공합작과 북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국 민중들이 일으켰던 오사운동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었던 순원에게도 큰 감명을 주게 됩니다. 이에 순원은 다시 중국 국내로 들어와서
국민당 조직을 개편하고 다시 중국 내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1920년대 때에는 중국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중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이 사회주의자들을 모아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게 됐는데, 이 국민당과 공산당은 당시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달랐지만 1차적으로 반제국주의, 반군벌주의라는 목표에서는 서로 간에 일치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같이 힘을 합쳐서 1924년이 되면은 마침내 1차 국공합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발 지역이 중국 최남단이었던 광저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때를 광둥정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나서 몇 년 뒤에 순원이 마침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원이 사망하게 되자 당시 국민당의 권한은 장제스가 대부분 승계하게 되었는데, 장제스는 당시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을 규합해서 마침내 1926년이 되면은 중국을 통일하겠다, 중국에 있던 군벌 세력을 몰아내고 중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마침내 북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제스의 이런 북벌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중국 강남 지방을 전반적으로 크게 석권하면서 대부분 장악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당과 공산당의 연합군이 승승장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산당의 그 세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당에 내세우고 있었던 자본주의, 반지주 운동 등은 당시 중국 장제스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되었고요. 장제스는 마침내 1927년 중국 상하이에서 4.12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같은 동지였던 공산당 세력을 이제 적으로 변모시켜서 공산당을 탄압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927년에 있었던 4.12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마침내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었습니다. 자, 비록 이 국민당 편에서 공산당이 떨어져 나갔지만 장제스는 이미 중국 강남 지방을 석권하는 중국의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장제스는 이후에도 국민당을 규합해서 계속해서 북벌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중국 베이징에 있었던 장세량, 즉 베이징 군벌이었던 장세령까지 장제스 밑으로 들어오게 함에 따라서 1928년 되면은 북벌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때 이번에 한국의 사회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때 소련은 당시 사회주의 사상을 크게 확산시킬 목표로 약소 민족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소련의 지원 약속을 믿고 한국에도 이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1925년이 되면은 중국처럼 조선 공산당이 창당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의 독립운동가였던 민족주의자들과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이 다시 일제로부터 독립을 꿈꾸면서 연대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는 것이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1927년도에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마침내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만들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단체가 신간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때는 해외에서도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로는 크게 두 가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폭탄, 테러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의열단은 김원봉이 창단했었고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창단했습니다. 의열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김상옥, 나석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의 경우에는 당시 임시정부의 활력을 풀어넣기 위해서 김구가 개별적으로 창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봉창, 윤봉길 같은 분들이 활약을 하였습니다.
특히 윤봉길의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장성들을 제거하는 상하이 의거는 당시 중국 국민당에도 큰 감명을 주게 되어서 이후로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주사변과 한중연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929년에 있었던 경제적 대공황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일본은 만주를 침략해서 식민지와 시장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중국 내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만주에 있었던 봉천 철교를 스스로 폭파시키는 유타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침내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1932년도에는 만주족을 중심으로 만주국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만주국가는 괴뢰 국가였고 실제로는 일본의 명령을 떠받드는 그런 어용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게 되니까 국제연맹에서는 리튼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만주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 리튼 조사단은 일본의 만주 침략은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불만을 품고 1933년도에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되면서 일본은 제국주의적인 군국주의 정책으로 계속 가게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협력 외교 체제였던 워싱턴 체제가 붕괴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게 되니까 이제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한중연대를 해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고요. 남만주에서는 양세봉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고, 이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편으로 북만주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활약을 했는데, 이 지청천 장군은 한국 독립군을 결성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일전쟁과 2차 국공합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는 등 계속해서 중국 본토 침략을 꿈꾸고 있었을 때, 국민당의 장제스는 계속해서 공산당 탄압에만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서 대장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중국 강남 지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연안 지역까지 공산당이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동해 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이렇게 장제스의 공산당 탄압에 대해서 당시 국민당의 장셰랑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침략에 대항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연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그는 장제스가 시안을 방문했을 때 마침내 장제스를 감금시키는 시안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제스에게 공산당과의 연합을 계속 강조하게 되니까 마침내 장제스도 마음을 바꾸어서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침략을 노리고 있었던 일본은 마침내 베이징에 있었던 루거우 차오 사건을 구실로 해가지고 1937년도에 중국 본토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일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게 되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연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곧바로 2차 국공합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던 김원봉은 중국 관내에서 좌우파를 모집해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니까 중국 관내에서 최초의 군사 부대였던 조선의용대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3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에는 태평양 전쟁과 항일 연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일제는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중일 전쟁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겠다고 자신했지만, 생각보다 중일 전쟁은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해서 식민지 조선에 있던 모든 것을 약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 있던 각종 물자를 대거 공출해 가기 시작을 했고, 한편으로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중일 전쟁이 발생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함에 따라서 신기가 불편해진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개입해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점차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일본은 여기에 반발해서 마침내 미국을 대상으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보다 전선을 확대하는 과정을 펼치다 보니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1940년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까지 창설하게 됩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를 흡수했던 것이 특징이었고 한편으로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작전도 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까지 계획했던 것도 한국광복군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을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초반에는 일본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우세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마침내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었고 이후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면서 결국 일본은 전쟁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련까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밀고 들어옴에 따라서 일본은 마침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가 1945년 8월 15일이었고 이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8단원 내용들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러일 전쟁에 대해서부터 살펴보았는데 이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일본 식민지가 되었던 만큼 이 한국의 운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러일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 이 러일 전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각종 동맹도 체결하고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랑 맺었던 조약도 있었죠. 그 조약이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었는데 그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로 그 일본이 이제 1915년도에 이 중국의 이권까지 당시 먹기 위해서 21개조 요구안을 내세우면서 중국을 침략하게 됐었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 민중들이 반발했던 것이 1919년도에 있었던 5.4 운동이었고 이 5.4 운동의 결과 결국에는 워싱턴 체제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5.4 운동은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당시 이제 피지배받고 있었던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회운동을 일으켰고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는 5.4 운동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제 합작이 두 번 있었죠. 하나가 1924년도였고 하나가 1937년도였는데 1차 국공합작은 반군벌, 즉 군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2차 국공합작은 반일본, 일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당시 일본이 중국을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만주사변, 그다음 중일 전쟁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했었고요. 그다음 심지어 미국까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했던 주요 내용들 빠짐없이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9단원 마지막 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